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 구독자 여러분. 사랑이 아닌 빚으로 시작된 결혼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평생의 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면요. 그리고 나를 가두는 감옥이라 여겼던 그곳이 결국 진정한 나를 찾게 해주는 장소가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리 떠들썩하진 않지만 그 어떤 이야기보다 깊은 사람의 온기와 눈물, 그리고 조용한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3억이라는 빚 때문에 하반신이 마비된 남자와 결혼해야 했던 한 젊은 여자. 신혼 첫날 밤 남편을 방에 가둔 채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심장을 송두리째 흔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그날 이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혹시 지금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 잠시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 속에서 잊고 있던 내 모습의 한 조각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그날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랑하지도 않는 한 남자가 있는 낯선 집으로 걸어 들어가던 그날을요. 운명도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빚을 갚기 위해 결혼했습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겠지만 25살에 제 인생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의 사기로 인해 어머니와 제게 남겨진 것은 3억 원에 가까운 빚뿐이었습니다. 홀로 남으신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셨죠. 어떤 날은 단속반에 쫓겨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시기도 했습니다. 회사에 다니며 받는 제 월급은 제 생활비와 어머니의 약값을 감당하기에도 벅찼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빚의 무게를 감당할 길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휠체어를 탄 한 남자에게서 청혼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박 회장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한때 유학까지 다녀온 유능한 인재로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할 만큼 촉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교통사고로 허리 아래가 모두 마비되었죠. 가족들마저 그를 없는 사람 취급했지만 그의 아버지인 박 회장만은 체면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아들이 여전히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성대한 결혼식을 열어주고 싶어 했죠. 그가 저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가난하지만 얌전하고 순종적이며 말이 없는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은 제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만약 제가 민준 씨와 결혼해 준다면 결혼식이 끝난 직후 어머니의 빚 3억 원을 전부 갚아주겠다고요. 게다가 진짜 아내 역할을 할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민준 씨 곁에서 그의 아내인 척 가문의 이미지만 지켜주면 된다고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사흘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빚쟁이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비는 어머니의 모습, 집을 부수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며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짐을 짊어지지 않으면 어머니는 압박감에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빚은 또 다른 빚을 낳고 우리의 삶은 이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은 3주 후에 열렸습니다. 최고급 호텔에서 화려하게 열린 결혼식, 줄지어 선 고급 웨딩카 행렬. 하지만 신부인 저는 마치 제 자신의 장례식에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딸, 운도 좋지, 재벌가의 시집가네. 또 다른 누군가는 비웃었습니다. 좋긴 뭐가 좋아. 남편이 휠체어 신세라던데. 뻔하지. 돈 보고 결혼한 거지. 저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고 그저 웃었습니다. 네, 저는 돈 때문에 결혼한 게 맞으니까요. 신혼방은 하얀 꽃과 붉은 벨벳 침대보, 값비싼 프랑스 향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앉은 제 마음은 누군가 핥히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민준 씨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깊고 차가운 눈빛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죠. 그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연기할 필요 없어요. 여기 있고 싶지 않은 거 아니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몰랐지만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돈을 받았고 빚도 다 갚았다면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뭘까? 그날 밤 온 집안이 잠들었을 때 저는 조용히 일어나 가방에 옷가지를 챙겨 넣었습니다. 문으로 향하다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저는 그를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자는 게 아니란 걸 알았지만 그는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듯 가벼운 마음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정문에 다다랐을 때 문득 어머니의 빚을 갚았다는 증명서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돈을 갚았다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침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선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민준 씨가 걷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다리가 아닌 두 팔로 말이죠. 그는 벽을 붙잡고 절망적으로 자신의 몸을 끌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온 인생을 걸고 한 걸음 한 걸음 기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으며 이마에는 핏대가 섰습니다. 팔꿈치에 난 상처에서는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방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뒷마당 계단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가방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제 마지막 구명줄인 것처럼요. 밤이 깊어지자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추위도 제 마음속에 스며드는 냉기만은 못했습니다. 저는 옳지 않았습니다. 올 수가 없었죠. 심장 속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할 감정조차 없었으니까요. 그것은 제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다고 믿었던 한 줌의 인간성, 작은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이 계약 결혼에서 하반신 마비인 남편에게서 제가 비극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밤 홀로 걷는 연습을 하던 민준 씨를 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두렵도록 작고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까지 노력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제게 진짜 아내 역할을 할 필요 없이 형식만 갖추면 된다고까지 말했죠. 하지만 벽을 붙잡고 땀에 흠뻑 젖은 채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힘겹게 끌던 그의 모습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지만 자기 자신에게 증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쉬운 길을 택하려 했습니다. 도망치는 것,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나왔는지 아마 소리를 들었나 봅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문틀을 가볍게 잡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갔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요. 다시는 돌아오지 말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저 서리 내린 밤처럼 시린 냉기만 감돌았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갑자기 목구멍이 쓰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빚 갚았다는 확인서, 그거 받으러 다시 왔어요.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돌려 안으로 들어갔다가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회장님 직인이랑 서명 다 있어요. 이제 당신을 붙잡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흔들림 없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눈빛은 잔인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기분이었습니다. 빚을 갚았다는 증명서를 손에 쥐었으니 이제 끝난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왜 걷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분명 그럴 필요 없잖아요. 민준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연기처럼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를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깊은 눈은 결혼식 날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대신 익숙해진 고통과 사람을 존중하게 만드는 어떤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밉죠.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민준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망했습니다. 그의 대답이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때로는 미움보다 무관심이 더 아픈 법이니까요. 저는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거래를 마친 사람처럼 당장 돌아서서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더 이상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돌려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제가 다급하게 그를 불렀습니다. 민준 씨,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실 수 없을까요? 그가 멈춰 섰습니다. 오늘 밤엔 떠나고 싶지 않아요. 두려워서가 아니라 당신을 좀 더 알고 싶어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사과할 빚이 있고 당신을 제대로 바라볼 빚이 있어요. 민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실 쪽으로 휠체어를 몰았고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침묵의 허락이거나 혹은 더 이상 저와 다투기엔 너무 지쳤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저는 잠시 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은 더 이상 저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평온하게 느껴졌죠. 민준 씨는 벽을 향해 돌아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옆 침대에 누웠습니다. 우리는 낯선 타인처럼 조용했지만 같은 운명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바닥을 한 뼘씩 기어가던 민준 씨의 모습, 살고 싶다는 갈망으로 가득 찼던 그의 절박한 눈빛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민준 씨가 저보다 먼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식탁 옆에서 두 팔로 몸을 움직여 스스로 따뜻한 우유 한 잔을 타고 있었습니다. 가사도우미 분부르지 않고요. 그분들이 제 모든 걸 도와줄 의무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면 되죠. 그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망설이며 다가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준 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젯밤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조금은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경계심이 섞여 있었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우유잔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누구의 강요도 아닌 저 자신의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자잘한 일들을 돕고 함께 아침을 먹으며 몇 마디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가 머무는 이유를 묻지 않았고 저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조용히 연기처럼 흘러갔지만 그 안에서는 수많은 감정들이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단순히 장애를 가진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역경 속에서 일어섰고 성공을 맛봤으며 운명에 의해 무너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사고는 그의 두 다리를 앗아갔지만 그의 자존심까지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휠체어에 앉아 있어도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똑바로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비록 몸은 멀쩡하지만 때로는 제 자신의 한계보다도 더 낮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요. 제가 얼마나 더 이곳에 머물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이 지금 당장 도망쳐야 할 만큼 최악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지금 떠난다면 저는 민준 씨뿐만 아니라 제 안에서 막 깨어나기 시작한 인간다운 제 모습마저 버리게 될 테니까요. 제가 도망치려 했던 그날 밤으로부터 사흘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그날의 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빚 3억 원을 모두 갚았다는 확인서가 든 봉투에 대해서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저와 민준 씨 사이에는 여전히 말 못할 침묵의 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룸메이트처럼 살았습니다. 예의 바르고 친절했지만 전혀 가깝지는 않았죠. 저는 아침에 민준 씨의 우유를 타주고 그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는 것을 돕고 식당으로 가는 것을 부축한 뒤 다시 방을 정리했습니다. 하루 종일 대화라고는 대여섯 마디가 전부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 속에서 제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소한 것들에 눈길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가 밤구시면 책을 읽는 습관이 있다는 것, 왼손으로 책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연필로 손가락 장단을 맞춘다는 것, 그는 묽은 죽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비록 가사 도우미는 마비 환자가 삼키기 쉬울 거라 생각하고 자주 끓여왔지만요. 식사를 마친 후에는 항상 스스로 입을 닫고 수건을 반듯하게 접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는 것을 원치 않았죠. 이상하게도 저는 그런 지극히 평범한 모습들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저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동정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와 함께 살수록 그는 동정도 공감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존중이었습니다. 비록 두 다리는 힘을 잃었지만 한 사람의 남자로 온전히 인정받는 것. 어느 날 아침 제가 식탁을 치우고 있을 때 민준 씨가 불쑥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여기에 있을 생각이에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쫓아내려고 묻는 건 아니에요. 다만 당신이 떠나길 바라야 할지 머물길 바라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떠나고 싶지 않아요. 민준 씨는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있어요. 하지만 동정심 때문에 머무는 거라면 그만둬요. 난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 말에 화가 나기보다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를 동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가 아팠고 어쩌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또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이제 빚에서 벗어나 편안히 지내실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제 오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쁨과 걱정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얘야, 내 시댁이 그렇게 부자라던데 그래도 조심해야 한다. 사람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을지 몰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에 배신을 꿈꿨던 사람이 바로 당신의 딸이라고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목이 맨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보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그어버린 보이지 않는 상처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제가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달려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사모님, 민준 도련님, 고모님이 오셨어요. 성격이 좀 까다로우시니 조심하세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거실로 나갔을 때 고급스러운 검은색 정장을 입고 양팔에 금팔찌를 가득 찬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여자를 보고서야 그 경고가 진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머, 네가 민준이 부인이라고? 그녀가 시디신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고모님, 안녕하세요. 서아라고 합니다. 예쁘장하게 생겼네. 근데 듣자 하니 엄청 가난한 집 딸이라며. 집안에 뭐 내세울 만한 거라도 있니? 하던 일은 뭐고? 저는 상냥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파시고 저는 의류회사에서 행정직원으로 일했었습니다. 그녀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목소리엔 비웃음이 가득했죠. 어머나, 이 집안 통도 크셔라. 너 같은 애를 들인 건 그냥 집안 구색 맞추기 용인가 보네. 그만한 돈 받고 팔려왔으면 감지덕지 해야지. 안 그래?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가에선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죠. 고모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제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전 인생 역전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저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싶을 뿐이에요.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사람답게는 살아야 하니까요. 고모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뭐라 반응하기도 전에 옆방에서 민준 씨가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고모, 그만하세요. 이 집안에서 제 아내를 모욕하는 건 누구라도 용납 못합니다.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민준 씨를 돌아봤습니다. 예, 너 제 편 드는 거니? 제가 뭐라고. 빚 때문에 팔려온 애를. 그녀가 누구든 고모가 그렇게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어요. 민준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누군가 저를 감싸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명예 때문도 사랑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가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모는 분을 못 이기고 돌아갔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녁 노을처럼 고요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런 말을 듣게 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사실 익숙해요. 하지만 상처받는 것에 익숙해져선 안 돼요. 누구도 그런 말을 들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서아 씨,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심장을 가볍게 움켜쥐는 것 같았습니다. 아프진 않았지만 아주 단단하게요. 그날 밤 제가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들었을 때 민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 씨, 떠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후 나지막이 대답했죠. 그리고 저를 미워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민준 씨. 민준 씨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숨소리가 한결 편안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부드럽게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처럼요. 고모님과의 작은 충돌 이후 저와 민준 씨의 관계가 조금은 부드러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더 이상 한 지붕 아래 사는 타인처럼 서로를 대하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것이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할 무렵 예기치 못한 사건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마치 스쳐가는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평화마저 휩쓸려가 버렸습니다. 그날은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뒷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어머니의 지인이거나 예전 직장 동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아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낮고 허스키한 그리고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아야, 나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몇 년 만인가 이 목소리. 그럴 리가. 성우 오빠, 응, 나야. 방금 서울 올라왔어. 너 계속 찾았는데. 저는 온몸이 굳었고 손이 떨려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미치도록 사랑했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렸지만 결국 초라한 끝을 맞이하게 했던 사람.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져 저를 고통과 배신감 속에 내버려뒀던 그 남자. 내 번호 어떻게 알았어? 저는 목이 맨 채 물었습니다. 어머님께 여쭤봤어. 네가 결혼한 건 알지만 딱 한 번만 보고 싶어서. 정말 한 번만. 나 너희 집 앞이야. 저는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아무 생각 없이 앞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키가 크고 마른 몸매, 여전히 그 눈빛, 한때 제 심장을 녹아내리게 했던 그 눈빛. 하지만 저는 더 이상 22살의 꿈 많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비록 계약으로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제 스스로 배신을 용납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 오면 안 됐어.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우 오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은 모습이 무척 불안해 보였죠. 미안해. 그때 말없이 떠나서.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부모님 사업이 망해서 부산으로 내려가 막노동하다가 사고를 당했어. 깨어나 보니 모든 연락처가 사라졌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움, 아픔, 그리고 산산조각 난 기억의 파편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나 결혼했어. 여기 오면 안 돼. 그런데 행복해. 성우 오빠가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행복하냐고. 저는 그렇다고 말하려 했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저와 민준 씨, 우리는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도망치려 했죠. 지금까지도 우리 사이는 이름 붙일 수 없는 모호한 관계였습니다. 제발, 그냥 나를 내버려둬. 난 한 사람에게 너무 큰 빚을 졌어. 그 사람을 상처 입히는 일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성우 오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온 세상의 슬픔을 짊어진 듯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문을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 앉아있는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문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요. 누구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실처럼 가늘었지만 제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옛날에 알던 사람이요. 옛 연인? 그가 돌려 말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씨 같은 사람에게 거짓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는 쉽게 속아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죠. 다시 돌아갈 생각이에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처럼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더 이상 그 사람 사랑하지 않아요. 그저 과거 때문에 잠시 흔들렸을 뿐이에요. 민준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빚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알아요. 우린 원래 아무런 구속도 없는 사이였으니까. 아니요.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제가 여기 머무는 건 제 선택이에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든 다른 어떤 이유에서든 더 이상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민준 씨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도의 한숨처럼 가벼웠죠.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나가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조용히 휠체어를 몰고 제 뒤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와 함께 조용히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불쑥 말했습니다. 알아요, 서아 씨. 마비가 된 후로 몇 년 동안 진심으로 내 곁에 남아주겠다고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옛 연인은 날 떠났고 친구들은 멀어졌죠. 심지어 친척들마저 나를 피했어요. 당신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도 그러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여기 남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이후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시니컬하지도 슬프지도 않은 진정한 미소.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픔이 아니라 설렘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휠체어에 앉은 남자를 사랑하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어머니의 빚을 갚아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신이 제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동정에 기대지 않고 사는 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다리로 설 수 없을 때에도 어떻게 당당하게 서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괜찮아졌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일주일 후 또 다른 비밀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아닌 그의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박 회장님께서 도련님 몰래 집을 팔아서 개인 빚을 갚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하에서 두 분이 얘기하는 걸 얼핏 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개인 빚을 갚는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민준 씨에게 숨기는 걸까? 그날 오후 저는 씻던 채소를 쏟을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의 속삭임이 바늘처럼 제 속을 찔렀습니다. 집을 팔아 개인 빚을 갚는다. 민준 씨에게는 비밀로. 왜, 그리고 왜 외부인인 제가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된 걸까요? 저는 황급히 손을 씻고 아무렇지 않은 척 부엌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아주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민준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그는 이 집의 유일한 아들이고 몸과 마음 모두 상처 입은 상태인데 그 아버지는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들을 사랑하는 걸까? 저는 차마 민준 씨에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와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박 회장 댁에는 별채 부엌 뒤편에 굳게 잠긴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집 온 이후로 그곳에 드나드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 결혼식 날 박 회장님이 낯선 남자와 그곳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상의하는 것을 들었을 뿐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의 말대로 나무 문틈으로 희미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귀를 대고 엿들었습니다. 내가 말했지. 그 도로변 땅은 최소 80억은 받는다고. 거기서 30억은 은행 빚 갚고 나머지는 우리 셋이 나누는 거야. 민준이 포함해서 집안 사람 누구도 모르게. 하지만 민준이가 알면 당장 반대할 텐데요. 그놈이 뭘 알아. 이제 폐인 다 됐는데 매일 휠체어에 앉아서 내 덕에 사는 놈이 반대할 자격이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박 회장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제 심장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차갑고 무정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빚을 갚아주고 제가 점잖고 도덕적이라 생각했던 그 남자가 사실은 개인적인 빚을 갚기 위해 아들을 속이고 사리사욕을 챙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더 가슴 아팠던 것은 그가 민준 씨를 생각 있는 한 명의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고 모든 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짐처럼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숨막히는 심장을 부여잡고 돌아섰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민준 씨는 알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모든 것을 민준 씨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하기 전에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 사람들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 혈육마저 희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민준 씨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도 그래선 안 되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혈육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도로변 땅을 팔려고 하세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 빚을 갚기 위해서요. 그리고 당신에게 숨기려고 하세요.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화를 내거나 격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간 듯 얼굴이 굳어버렸죠. 잠시 후 그가 물었습니다. 확실해요. 지하실에서 제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휠체어를 몰아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부는 폭풍은 누구도 대신 막아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3일 후 민준 씨는 그 일에 대해 다시 언급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가 조용히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몰래 재산 서류를 뒤지고 아버지의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더 이상 빛이 없었죠. 그것은 자신이 배신당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준 3억 빚 변제 확인서 아직 가지고 있어요? 네, 아직 가지고 있어요. 버리지 말아요.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예요. 그는 마치 유언을 남기듯 말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계획이라도 있어요? 이 집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누구요? 바로 당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는데요? 당신은 내 법적 아내예요. 결혼 후에 아버지가 미처 바꾸지 못한 부부, 공동 명의로 된 재산이 있어요. 당신이 동의해주면 당신 동의 없이는 아버지가 그 땅을 마음대로 팔 수 없게 돼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면 아버님께서 저를 미워하실 거예요. 이 집안 모두에게 외면당할 수도 있고요. 민준 씨는 가을 호수처럼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빚진 게 없어요. 하지만 날 구해주고 싶다면 이번에는 정말 진짜 아내로서 내 곁에 있어줘야 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민준 씨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형식을 위해서도 거래를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유일하게 곁에 남은 여자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전 직장 동료였던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했고, 동시에 구청에 부부 합의가 있을 때까지 해당 부동산 거래를 중지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박 회장님이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는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눈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서아야, 넌 외부인이야. 네가 무슨 권리로 이 집안일에 끼어들어? 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똑바로 섰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법적 아내입니다. 저 또한 이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땅을 파시려거든 적어도 민준 씨에게는 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휠체어에 앉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아버님이 틀리신 겁니다. 그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네가 지금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냐? 이 은혜도 모르는 것.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도망치려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머물게 한 것은 민준 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또다시 상처받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 일로 아버님께 미움을 받게 된다 해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박 회장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가 방금 중요한 패 하나를 잃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이 한 남자의 진정한 아내라고 느꼈습니다. 혼인신고서 때문이 아니라 제가 감히 그와 함께 가족의 부당함에 맞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대립 이후 집안의 공기는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무거워졌습니다. 박 회장님은 이전처럼 소리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오히려 제 등골을 오싹하게 했습니다. 그는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고함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빛, 경멸적인 태도,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들로 저를 조금씩 압박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저와 민준 씨, 그리고 박 회장님, 단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몇 젓가락 들지 않고 일어나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경 쓰지 말아요. 아버지는 혈육보다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니까. 돈 문제가 얽히면 누구도 가족으로 보지 않으시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아버지가 저를 뽑아버려야 할 가시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복수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이틀 후 저는 평소처럼 장을 보러 갔습니다. 돌아왔을 때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허둥지둥 달려 나왔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어요. 회장님이 사람들을 불러서 민준 도련님 방 서류를 다 뒤졌어요.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서 땅 문서랑 통장, 그리고 도련님 진료 기록까지 전부 가져갔어요. 저는 겁에 질려 방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민준 씨의 서재는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책장은 쓰러져 있고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으며 모든 것이 폭풍이 휩쓸고 간 듯 엉망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차가웠죠.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정도였습니다. 제가 다가가 작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집이 자기 것이라는 걸 확실히 하려는 거겠죠. 나는 그저 얹혀 사는 사람이고.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환영받지 못하는 며느리고.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제가 다시 아버님과 얘기해 볼게요. 됐어요. 민준 씨가 말을 막았습니다. 당신은 할 만큼 했어요. 이제 내 차례예요. 그날 오후 민준 씨는 개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재산 포기 각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는 점과 우리의 혼인신고가 유효하다는 점을 근거로 부부 공동 소유권에 대한 가사소송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의 뒤를 지켰습니다. 지금 제가 한마디라도 더 보태면 민준 씨는 자신을 더욱 약하게 느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3일 후 박 회장님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의 분노는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가사도우미와 놀러온 친척 2명 앞에서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너를 키웠는데 이제 와서 이 애비를 고소해. 민준아? 민준 씨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부부 공동명의 재산을 제 동의 없이 처분할 권리가 없으십니다.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밥 먹여주냐? 내가 너를 먹여 살리는데 이제 와서 나를 물어? 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버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집안에 남은 최소한의 공정함과 신뢰를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박 회장님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닥쳐라. 이 집안이 네가 가르칠 곳이 아니야. 얌전한 척 시집와서는 이제 집안을 풍비박산 내려는 거냐.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모욕감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아프게 한 것은 민준 씨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지난번처럼 저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침묵할 뿐이었죠.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홀로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곳에 남기로 결심한 이후 처음으로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박 회장님에게 화가 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민준 씨 때문에 슬펐습니다. 어쩌면 그도 너무 큰 압박을 받고 있거나 혹은 제가 자신을 아버지와의 전쟁 속으로 끌어들였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민준 씨가 조용히 휠체어를 몰고 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침묵해서 미안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내가 한마디라도 거들었다면 아버지는 당신이 나를 부추겼다고 더 확신했을 거예요.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어요.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야윈,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으로 가득한 눈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그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날 변호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그저 당신이 여전히 내 편인지 그것만 알면 돼요. 그가 제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당신 편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이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침착함, 강인함, 그리고 깊은 고통의 끝에서조차 저를 생각하는 그 작은 마음까지 전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제게 출석 요구서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위장 결혼을 했다는 익명의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민준 씨는 분노로 얼굴이 파랗게 질렸죠. 그는 벌떡 일어나려다 소리쳤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제가 그 이름을 똑똑히 말해야 합니까? 집안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 회장님은 여전히 차를 마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도 반박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 봐도 이것이 그의 진짜 복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원래도 차가웠던 집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대문 앞에서 울리는 경찰차 소리에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는 차를 따르다 찻주전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경찰관은 몸이 건조한 목소리로 출석 요구서를 내밀었습니다. 심각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위압적이었습니다. 김서아 씨, 위장 결혼을 통한 재산 편취 혐의 고소건으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 8시까지 경찰서로 출석해 주십시오. 저는 두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위에 찍힌 붉은 직인이 마치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 일을 꾸민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박 회장님 말고는 없었죠. 그가 아무렇지 않게 차를 마시는 모습, 마치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한 태도가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었고 휠체어 손잡이를 잡은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서아 씨와 같이 가겠어요. 민준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습니다. 저 혼자 갈게요. 제가 잘못한 게 없다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민준 씨는 걱정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온 하루하루가 떠올랐습니다. 민준 씨와 처음 결혼하던 날부터 도망치려 했던 순간, 그리고 밤중에 두 팔로 기어가는 그를 보았던 그 밤까지. 제가 남기로 선택하고 그와 함께 모든 것에 맞서기로 결심했던 모든 순간들이 마치 느린 영화처럼 지나갔습니다. 한때 아내 역할을 연기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부유하지만 온갖 계략이 난무하는 한 가족의 폭풍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남기로 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제가 너무 멀리 온 것은 아닌지 자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하얀 셔츠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저를 봐주길 바랐습니다. 가짜 며느리도 사기꾼도 아닌 자신의 남편 곁을 지키며 모든 것을 이겨내려 했던 자존감 있는 한 여자로 말입니다. 형사 한 분이 저를 작은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안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담당 형사였고 다른 한 명은 법률 자문관처럼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김서아 씨, 익명의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은 남편의 장애를 이용해 결혼한 뒤 가족의 재산을 편취하려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와 양측의 완전한 동의하에 결혼했으며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 어머니의 진료 기록과 시댁에서 빚을 해결해 주었다는 증명서, 그리고 저를 고소했다고 추정되는 박진태 회장님의 서명이 담긴 채무변제 확인서까지 모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동거하는 기간 동안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성우 오빠가 저를 찾아왔던 일까지 알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옛 연인이 저를 찾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와 재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과거에 대해 사과하러 왔을 뿐이고 모든 것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 집 앞 CCTV를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그가 5분 이상 머물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는 저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 있던 여성도 서류에 무언가를 기록했죠. 잠시 후 형사가 덧붙였습니다. 대질 신문을 위해 박진태 회장님과 남편분도 곧 소환할 예정입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조사가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민준 씨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할지가 걱정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준 씨가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자도 없이 뙤약볕 아래 휠체어를 타고 나와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젓고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한 손으로는 그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난 괜찮아요. 하지만 아버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민준 씨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강해져야죠. 그날 밤 결혼한 이후 처음으로 민준 씨가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는 제게 서류 뭉치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현재 내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 목록이에요. 당신이 가지고 있어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목이 메어왔죠. 저는 그의 것을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재산을 노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저는 온전한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약속할게요.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 제가 지킬게요. 이틀 후 경찰서에서 대질신문이 열렸습니다. 저와 민준 씨 그리고 박 회장님이 함께 출석했습니다. 조사실에 들어서자마자 박 회장님은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쉽게 겁먹는 여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형사가 박 회장님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의 결혼식 직후 며느리의 친모 빚을 직접 해결해 주신 것이 사실입니까? 박 회장님은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가문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였지. 하지만 저 여자는 그 돈을 받기 위해 내 아들과 결혼한 거요. 결혼 후에는 아내로서 내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소. 형사가 민준 씨를 돌아봤습니다. 남편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준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서아 씨는 제 법적 아내입니다. 그녀는 떠나려 했지만 돈이 아니라 저 때문에 다시 남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돌봐주었고 심지어 제 가족의 부당한 압박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녀가 위장 결혼을 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부터 돌아봐야 할 겁니다. 과연 누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조사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서류 위에 무언가를 적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날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민준 씨가 경찰서 조사실에서 3명의 경찰관과 자신의 친아버지 앞에서 선언했던 그 순간을요. 가문의 명예와 진실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저는 진실을 택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진실뿐이니까요. 그 말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울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박 회장님은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의자 팔걸이를 쥔 손을 떨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것이 감동 때문이 아니라 극한의 분노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긴장에서 암흑으로 바뀌었습니다. 박 회장님은 더 이상 소리치거나 빈정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위험한 침묵이었죠. 그리고 3일 후 그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마지막 카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에 선글라스를 끼고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죠. 실례지만 박진태 회장님 댁이 맞나요? 저는 조금 놀랐지만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들어오시죠.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 남편 박민준 씨 아들의 엄마예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몇 초간 멎는 것 같았죠. 네. 뭐라고요? 제가 목이 맨 채 되물었습니다. 들은 그대로예요. 이 아이는 당신 남편 박민준의 아들이라고요. 내가 얘 엄마고 못 믿겠으면 직접 불러서 확인해 보시든가. 저는 제 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 씨에게 아들이 있다니 만약 사실이라면 왜 그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 왜 제가 돌처럼 굳어서 있는데 민준 씨가 방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그는 그 여자를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가울 정도로 평온했죠. 애는 왜 데리고 왔어?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잘 다듬어진 눈썹이 드러났죠. 내 아들이 상속권을 빼앗기는 꼴은 못 보겠어서 당신이 곧 아내한테 집 명의를 넘겨준다는 소문이 있던데 당신에게 아들이 하나 더 있다는 걸 상기시켜주러 왔어. 공기는 터질 듯이 팽팽해졌습니다. 저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의자 팔걸이를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돌아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아 씨, 이 얘기를 미리 못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난 저 여자와 사이에 아이가 없어요. 모든 건 사고가 나기 전에 아버지가 꾸민 일이에요. 그 여자가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발뺌하는 거야? 내가 조용히 있을 줄 알았어? 원래는 비밀로 해주기로 했지만 박 회장님께서 살짝 귀띔해달라고 부탁하시더군. 내가 입만 열면 당신의 아내 자리는 순식간에 날아갈 거라고. 저는 민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해명을, 진심을 혹은 그저 단순한 인정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저를 향해 흔들림이 없었죠. 사고 전에 복잡한 관계가 있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 사업상 협력을 위해 아버지가 주선한 서류상의 결혼이었지. 강제로 떠밀렸어요. 사고 후에 모든 걸 무효로 하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저 아이는 당신 아들이 아니고요? 민준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유전자 검사 다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결과를 숨겼어. 가문의 명성에 흠집이 날까봐 두려웠던 거지. 그리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당신을 내 인생에서 몰아내려는 거야. 그 여자는 멈칫했습니다. 민준 씨가 감히 유전자 검사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잠시 후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럼 각오해. 친자 불이행으로 소송 걸 테니까 소송해요. 하지만 그 전에 유전자 재검사부터 요청하는 게 좋을 거야. 나는 당신이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다는 증거와 함께 원본 결과지를 금고에 보관하고 있으니까. 민준 씨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분노로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휙 돌아서서 아이의 손을 끌고 문으로 향하며 한마디를 남기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문이 쾅 닫힌 후에도 저는 여전히 의자에 굳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안의 감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놀라움, 분노, 당혹감, 그리고 고통까지. 민준 씨가 휠체어를 몰고 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가 차갑게 식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 씨, 미안해요. 아버지가 이런 수까지 쓸 줄은 몰랐어요. 모든 일이 끝나면 당신에게 말해주려고 했는데 내 잘못이에요. 숨기지 말았어야 했어.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죠. 당신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쳐요. 정말 너무 지쳐요. 왜 모든 게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내가 정이라는 걸 모르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이겠죠. 민준 씨의 그 말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두 다리를 잃고 사랑에 대한 믿음마저 잃었던 그 남자가 이제는 친아버지에 의해 상업적인 도구로 전락하고 그 잔인한 복수까지 온몸으로 막아내야 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칼로 베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은혜 때문도 빚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누구도 당신을 고장난 물건처럼 이 세상에서 내쫓게 두지 않을 거예요. 민준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울지 않았지만 만약 그가 일어설 수 있었다면 지금쯤 저를 꼭 안아주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민준 씨는 소셜미디어에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공개하며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저는 현재 결혼 관계 외에 어떠한 자녀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글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친척, 이웃, 사업 관계자들 모두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님의 위신은 공식적으로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그를 더욱 위험한 사람으로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 씨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공개한 날 이후 이 저택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하지만 긴장과 냉기로 가득 찬 새장과 같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조용히 걷고 작게 말하며 서로의 눈을 피했습니다. 마치 건드리면 터질 폭탄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올 것이 오리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고 그것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일주일 후 일요일 아침 저와 민준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박 회장님이 위층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움과 승리감이 섞여 있었죠. 마치 게임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찾아낸 사람처럼요. 오늘 저녁 6시 모두 거실로 모이도록 박 씨 가문에서 공표할 일이 있다. 그는 짧게 말하고는 누구도 질문할 틈을 주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무언가 거대한 일이 닥칠 것을 예감하고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약속된 시간에 박 씨 가문의 모든 친척이 모였습니다. 넓고 화려한 거실은 이제 회의실처럼 엄숙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의자는 반듯하게 배열되었고 모두가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차상 위에는 평소처럼 차와 과자 대신 붉은 인장이 찍힌 두툼한 봉투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전자문서를 띄울 노트북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은 중앙에 앉았고 그의 왼쪽에는 회색 정장을 입은 나이든 남자, 그의 개인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의 젊은 여비서가 앉아 있었죠. 민준 씨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고 제가 그 옆을 따랐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절반은 동정, 절반은 호기심이었죠. 오늘 모두를 부른 것은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죠. 유언장 변경에 관한 일입니다. 방안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는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의 팔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회장님이 여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큰 TV 화면에 최신 유언장을 띄웠습니다. 이 유언장에 따라 나의 모든 부동산, 즉 주택 세 채와 도심의 노른자위 땅 한 필지, 그리고 회사 지분 전량은 나의 친조카인 박구경에게 상속될 것이다. 내 아들 박민주는 매달 생활비로 지급되는 1,000만 원의 보조금 외에는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모든 재산 통제권은 내가 사망하는 날부터 구경이가 나를 대신해 관리하게 될 것이다. 방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경악스러운 시선이 박 회장님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마치 지루한 이야기를 하듯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정당한 상속자였던 민준 씨가 한순간에 모든 권리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공식적인 이유도 없이 단지 매달 1,000만 원의 보조금이라는 구걸과도 같은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손을 꽉 잡았지만 그는 여전히 가만히 앉아 화면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고통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움, 아주 차가운 냉기만이 가득했죠. 변호사가 조항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문장만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건강 상태가 보장되지 않아 박민주는 더 이상 재산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상속인 명단에서 제외한다. 민준 씨가 웃었습니다. 건조하고 씁쓸한 웃음소리였죠. 결국 이술을 준비하고 계셨군요. 아버지가 원한 건 당신의 인생에서 저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었군요. 박 회장님이 찻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휠체어에 앉아 남에게 의지해 사는 놈에게 가문의 모든 것을 맡길 순 없지. 내게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친아들이잖아요. 제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가 비록 몸은 불편해도 생각할 줄 알고 마음이 있고 도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수년 동안 이 가문의 명예를 지켜왔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닥쳐라. 박 회장님이 회의 내내 처음으로 소리치며 제 말을 잘랐습니다. 네가 누군데 나한테 아버지 노릇을 가르치려 드느냐. 체면치레로 들인 며느리가 이제 와서 어른을 가르치려 들어.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민준 씨가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으며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결국 결정하신 거군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그래, 모든 서류는 공증까지 마쳤다. 소송을 걸 테면 걸어봐라. 모든 준비는 끝났으니까. 민준 씨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낮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송 안 합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죠. 소송할 필요 없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돈으로 쌓아 올린 재산, 갖고 싶지 않으니까. 만약 내 인격을 팔아서 그걸 되찾아야 한다면 난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전 여길 떠나겠습니다. 영원히. 박 회장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감히, 네, 감히. 그리고 서아 씨와 함께 떠나겠습니다. 저희는 평온함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께 마지막 남은 양심이 있다면 저희를 내버려 두십시오. 만약 계속해서 저희를 방해하신다면 저도 더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방안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그 남자가 그렇게 강한 말을 내뱉을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다리는 힘을 잃었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과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한 재산은 없고 계산과 이익만 남은 가족은 머물 가치가 없다는 것을요. 다음 날 저와 민준 씨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배웅하는 사람도 붙잡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상 위에 놓인 쪽지 하나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와 다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림자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민준 올림. 170억짜리 저택의 문을 나설 때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의 모든 것은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은색 택시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제가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온갖 계산과 두려움,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다짐을 안고 들어섰던 그 고급 주택가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침묵 속에서 떠납니다. 아무런 구속도, 재산도, 지위도 없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옆에 앉아 마치 제가 사라져버릴까 두려운 듯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밝았습니다. 저는 그가 아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친아버지에게 차가운 유언장으로 내쳐지고 온 가족에게 동정 혹은 경멸의 시선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누구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쓸 필요 없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 어디로 가요? 택시가 도시를 벗어날 무렵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양평에 작은 집이 하나 있어.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곳이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대저택도 고급 차도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지붕이 있는 집, 그리고 제가 함께 있기로 선택한 남편이 곁에 있는 곳이면 충분했습니다. 강요도 빚도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양평의 집은 언덕배기에 아늑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소나무 숲과 만발한 들꽃에 둘러싸여 있었죠. 크지는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50제곱미터, 남짓, 붉은 기와는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바랬지만 벽은 튼튼했고 문은 굳건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별한 것은 그 집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첫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가 쓰시던 낡은 나무 책상을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빛바랜 식탁보와 벽에 걸린 낡은 사진 속에서 어머니는 여전히 인내심 있게 그리고 다정하게 술을 놓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 집을 다시 고쳐요. 나는 부엌을 꾸미고 꽃을 심을게요. 당신은 꿈꿔왔던 것처럼 책을 쓰는 거예요. 어때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고생하는 거 두렵지 않아요?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빚에 시달리며 살아봤고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서 채소를 다듬어 봤고 차가운 맨바닥에서 잠도 자봤어요. 저는 고생이 두렵지 않아요. 제가 두려운 건 믿고 사랑할 사람 없이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민준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가까이 끌어당겨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의 아내가 된 이후 처음으로 저는 그가 진정으로 약해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저를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의 나날들은 바빴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닦고 낡은 이불을 빨고 집 앞에 작은 채소밭을 가꿨습니다. 민준 씨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창문을 고치고 전구를 갈고 낡은 책장을 다시 정리했으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서전 집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없으니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민준 씨를 밖으로 데려가 햇볕을 쬐게 했습니다. 수돗물은 약했고 전기는 불안정했으며 비가 오는 날이면 지붕에서 비가 샜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즐거웠습니다. 처음으로 저와 민준 씨가 진정한 부부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과 땀방울 그리고 웃음을 함께 나누었으니까요. 한 번은 제가 채소를 다듬고 있는데 등 뒤에서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 씨, 이리 와봐요. 돌아보니 그의 손에는 작고 낡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단순한 은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석은 없었지만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죠. 언젠가 당신이 진심으로 내 곁에 남아주게 되면 주려고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 서류상의 결혼 반지가 아니라 사랑의 반지로. 저는 목이 메어 손을 내밀었고 그는 제 약지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나도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이 결혼을 시작했지만 당신 때문에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계속 머물기 위해 아무런 이유도 필요 없어요. 그저 평생 당신 곁에서 살고 싶을 뿐이에요. 민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기댔습니다. 소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이 마치 축복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 씨가 막 쓴 원고를 읽고 있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그의 인생의 단편이었습니다. 그는 사고에 대해, 가족에게 장식품처럼 취급받았던 감정에 대해, 옛 연인이 떠나갔을 때의 고통에 대해, 그리고 신혼 첫날 밤에 대해 썼습니다. 그가 창가에 서서 가방을 든 채 텅 빈 눈으로 서 있던 저를 보았던 그 순간에 대해서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녀가 떠날 거라고 생각했고 원망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왔을 때, 나를 위해 첫 우유를 타주었을 때 나는 어쩌면 인생이 나에게 그렇게까지 잔인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저는 원고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일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옛 변호사 친구에게서 온 전화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서아 씨, 이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방금 박 회장님이 스트레스로 쓰러져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쨌든 그는 제 시아버지였고 민준 씨의 친아버지였으며 우리를 무정하게 집에서 내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옆을 돌아봤습니다.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곤히 잠든 민준 씨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깨우고 싶지 않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과거로 되돌리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딱 맞는 순간에 떠나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비록 등 뒤에서는 모든 것이 불타제가 되더라도 우리 앞에는 여전히 빛이 있으니까요. 변호사의 전화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닫힌 책의 한 페이지처럼 잊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박 회장님이 쓰러졌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제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 민준 씨에게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그의 가족과 오랫동안 일해온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손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편지, 봉투를 열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그의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안에는 작은 USB와 함께 짧은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 군과 서아 씨에게 두 사람이 그 집에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쓰러지시기 전에 녹음 파일을 하나 남기셨습니다.
만약 자신이 말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두 사람에게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내용은 길지 않지만 그분이 마지막으로 털어놓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법조인으로서 저는 누구에게나 마지막 순간에라도 용서받고 이해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변호사 올림민준 씨는 USB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들어볼까요?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듣고 싶어.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해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질지도 모르지. 저는 그에게 노트북을 건넸고 우리는 함께 USB를 꽂았습니다. 아들에게라는 단순한 이름의 녹음 파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준아, 네가 이걸 듣고 있다면 아비는 더 이상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뜻이겠지. 어쩌면 내 얼굴을 마주하고는 도저히 말할 용기가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박 회장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평소처럼 단호하지 않고 쉬고 느리며 피곤에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몹쓸 짓을 많이 했다. 나도 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나는 내가 옳다고 믿고 살았다. 나는 명예를 중시하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모든 것은 크고 멋지고 기준에 맞아야만 했다. 나는 남자는 강해야 하고 최고가 되어야 하며 절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 그런데 하나뿐인 아들인 네가 사고로 반신불수가 되었을 때 나는 두려웠다. 네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까봐 두려웠다. 저는 민준 씨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고 시선은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체면을 잃을까봐 두려웠다. 사람들이 당신 아들은 지금 뭐하냐고 물을까봐 무서웠다. 친척들이 가업을 휠체어 신세인 놈에게 물려줄 거냐고 수군거릴까봐 두려웠다. 나는 그 두려움이 부자간의 정마저 가리게 내버려뒀다. 녹음 속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속을 다 토해내듯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온 가족 앞에서 평온함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했을 때 나는 충격을 받았다. 처음으로 네가 나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는 자존심으로 서 있었지만 나는 고작 돈과 체면으로 서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서아, 내 며느리, 나는 그 아이를 무시했다. 돈 때문에 너와 결혼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 아이가 내게 맞서고 재산을 거부하고 너와 함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것을 봤을 때 나는 그 아이가 내게 어울리는 여자라는 것을 알았다. 저는 가슴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픔 때문인지 감동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민준아, 만약 기회가 있다면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아들에게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고 죽고 싶지는 않아서다.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배경음악도 극적인 연출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아버지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평생 억눌러왔던 말을 토해냈을 뿐입니다. 민준 씨는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그도 자신이 틀렸다는 걸 알고 있었구나. 저는 그의 손을 조용히 감쌌습니다. 괜찮아요.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감정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 용서는 아니지만 마음이 가벼워졌어. 훨씬 더. 우리는 평온한 침묵 속에서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변호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박 회장님이 의식은 찾았지만 말하고 움직이는 능력은 매우 약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한 번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강요는 아니지만 직접 전해야 할 마지막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건넸습니다. 그는 반대도 망설임도 없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 달여 만에 그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쫓겨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의를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처 닿지 못한 오래된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덮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박 회장님은 거실 중앙에 놓인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머리는 더 하얗게 새었으며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권위의 불꽃이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가득했죠. 민준 씨를 보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준 씨가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박 회장님은 떨리는 손을 내밀었지만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가쁜 숨과 애원하는 눈빛뿐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이 하나의 대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제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새로운 유언장입니다. 회장님께서 USB를 보내신 후 내용을 변경하셨습니다. 양평집과 소액의 현금은 두 분께 보상 차원에서 즉시 양도될 것입니다. 나머지 재산은 원래 유언대로 처리됩니다. 저는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를 바라봤죠. 그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가 체면을 지키기로 선택했다면 적어도 평온하게 떠나실 수 있도록 해드리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날이 어두워졌을 때 떠났습니다. 배웅하는 사람도 그럴 필요도 없었죠. 민준 씨는 마지막으로 저택을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버지. 저는 민준 씨가 진심으로 그를 용서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가 원망 없이 과거로부터 걸어 나왔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170억짜리 저택을 떠난 지 1년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통장 잔고나 세상이 말하는 재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더 가벼워지고 더 깊어졌으며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언덕 위 작은 집은 더 이상 잡초 속에 외롭게 서 있지 않았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매달 함께 집을 가꾸었습니다. 벽은 하얀색으로 다시 칠했고 붉은 기와도 새로 얹었습니다. 앞마당은 채송화로 가득했고 집 옆에는 제가 직접 심은 채소밭이 생겼습니다. 작은 부엌에는 늘 온기가 돌았고 밥 짓는 냄새와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행복이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민준 씨는 책을 냈습니다. 그가 첫 인쇄본을 들고 마치 꿈을 처음 잡은 아이처럼 손을 떨던 날을 기억합니다. 책의 제목은 나는 혼자 앉아 있었다였습니다. 자신의 고통, 배신, 희망, 그리고 서아라는 이름의 아내에 대한 자서전이었죠. 책은 대대적으로 홍보되지는 않았지만 3개월 만에 3,000부가 모두 팔렸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그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고 어떤 이는 인생을 포기하려 했는데 그의 이야기 덕분에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밤에 조용히 그 편지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민준 씨가 진정으로 일어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의 영혼은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그의 4월 제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피곤하고 메스껍고 입맛이 없었으며 자꾸만 신 것이 당겼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너무 무리해서 그런 거라고 했고 저는 날씨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은 초음파 사진을 보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 6주가 넘었네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되는 것을 감히 꿈꿔본 적도 없었습니다. 민준 씨와 결혼할 때 아이가 없을 수도 있다고 각오했으니까요. 그의 건강 상태 때문이기도 했고 운명이 제게서 너무 많은 것을 앗아갔기에 더 이상 아름다운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진료실을 나와 햇살 아래 서서 초음파 사진을 꽉 쥔 채 한 번도 울어보지 못한 것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녁에 저는 민준 씨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간단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그가 막 밥그릇을 내려놓았을 때 저는 주머니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당신에게 줄 게 있어요. 민준 씨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서아 씨, 진짜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탁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밤늦도록 무언가를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아이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첫 줄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가야, 아빠가 너에게 달리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아빠는 내게 세상의 가장 끔찍한 일들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줄게. 저는 한 줄 한 줄 읽으며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그 남자는 제가 아는 가장 강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배가 하루가 다르게 불러오자 민준 씨도 변했습니다. 그는 재활치료에 매달렸고 매일 아침 나무 난간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연습을 했습니다. 때로는 넘어져 이마가 붓기도 했습니다. 제가 달려가 부축하면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곧 태어나잖아. 내 두 발로 직접 아기를 맞이하고 싶어.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곁에 있는 사람을 눈물 나게 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분만실에 누워 민준 씨가 쥐어준 그의 사진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제가 기력이 다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 저는 딱 한마디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뭐든 괜찮으니 제발 우리 아기만 살려주세요. 3시간 후 저는 회복실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본 것은 수척하지만 환하게 빛나는 민준 씨의 얼굴과 제 옆에서 곤히 잠든 작은 천사였습니다. 아들이야, 당신 정말 잘 해냈어.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아이의 뺨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길고 험난하며 눈물로 가득했던 여정의 끝에서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만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민호라고 지었습니다. 아이가 우리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었듯 다른 사람의 삶에도 밝은 빛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3개월 후 우리는 박 회장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 원장은 더 이상 바뀌지 않았고 편지도 아무런 기별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떠났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지막이 말했죠. 어딘가에서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아주 오래전에 작별 인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새소리와 아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민준 씨가 두 번째 책을 쓰는 타자 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높은 언덕 위 작은 집, 휠체어에 앉은 남자와 한때 도망치려 했던 여자, 그리고 통통한 아기는 평범하지만 산처럼 굳건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묻습니다. 다시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반신 마비인 남편과 결혼할 건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저는 그를 한 번만 선택한 게 아니에요. 평생, 매일 그를 선택할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때로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두 다리가 아니라 상처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만드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과 동행.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 서로의 손을 꽉 잡아주는 용기입니다. 3억 때문에 자신을 팔았다고 여겨졌던 한며느리는 온 세상이 등 돌렸을 때 민준 씨 곁에 남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던 민준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한 인격을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대저택도 상속권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그 모든 것보다 귀한 진정한 가정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때로 곤경에 처하고
오해받고 배신당하며 심지어 가장 가까운 혈육에게 외면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맑은 마음을 잃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가며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인생은 분명 우리에게 그에 걸맞은 결말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가족 이야기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앞으로도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곁에 있는 사람을 더 깊이 들여다보세요. 때로 행복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곁에 그 사람이 있고 충분한 사랑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평안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